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하루 새 12명이 늘고 서울과 경기, 충북에서도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가운데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를 기록했고 정부는 예정대로 방역 패스 확대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 지원이 쥐꼬리 수준이라며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는데도 거듭 현금 지원을 주장한 건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100조 예산 발언에 맞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 한 달 만에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선대위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단합이 필요하다며 중도와 진보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하고 분리 조치까지 했는데도 경찰이 떠나자 주거 침입을 시도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또다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 수백만 원을 빼앗은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시신을 유기할 때 도우는 공범까지 연쇄 살인해 을왕리 야산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서 당국이 가금류 33만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영암에서도 추가 감염이 확인되는 등 확산이 계속되면서 결함값 폭등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관심 변이가 됐다가 상황을 본 뒤 등급을 조절하지만 오미크론은 달랐죠. 전 세계가 이 변이를 알게 된 지 이틀 만에 관심 변이를 건너뛰고 곧바로 우려 변이가 됐으니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첫 사례가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감염자가 24명까지 늘었고 주말 효과도 사라져 신규 확진자는 4,325명, 위중증 환자는 727명. 의료 대응은 이미 한계치를 넘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오미크론의 전국적 확산과 확진자 10,000명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첫 소식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새 12명이나 추가됐습니다. 남아공에서 입국한 신규 감염자 2명을 포함해 인천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양상입니다. 지금 공항에서 입국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델타 변이 때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전국으로 다 이제 퍼질 것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6으로 확산세는 더 거세지면서 전국 코로나19 위험도 평가는 2주째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입니다. 연일 쏟아지는 확진자 발생 소식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행렬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수도권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86.6%로 의료 역량 한계를 초과해 병상 대기 중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이면은 6,000명이 넘어서 6,5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예측이 되고요. 연말까지도 병상 확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확산에 사활을 걸겠다며 방역 패스 확대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르신, 학부모님,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 오미크론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염 의심 사례가 이미 전국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거든요.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이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충북에서도 의심자가 나왔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한국외대 유학생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3일. 인천 미추홀구 교회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A씨는 교내에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도 방문했는데 학교 측은 곧바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국외대는 확진자가 다녀간 모든 건물을 소독하고 다음 주 초까지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와 경희대에서도 각각 유학생 1명이 확진됐는데 오미크론 감염 의심자로 분류됐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에 나올 예정인데 대학가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상은 뭐 약하다고 하지만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하는 학생인데 이제 확진되면은 격리도 해야 되고.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인천 미추홀구 교회를 다녀간 중학생이 오미크론에 감염됐습니다. 지난달 28일 일요일 예배에 참석한 뒤 지난 2일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사흘간 등교해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자가격리됐습니다. 현재 오미크론 감염자와 의심자는 인천에서 25명, 서울과 경기도에서 각각 3명이 나왔고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 1명이 나왔습니다. 교회하고 관련된 거주지가 수도권도 있고 일부 드물게 이제 충북 지역의 교회 방문자들도 방문자 한 명도 확진됐기 때문에 타 지역 확산 가능성은 열어두고 정부의 방역 조치 강화에도 이미 인천에서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인 전파가 시작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선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 국민의 80%가 18세 이상만 봐서는 무려 94%가 백신을 접종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 상당수는 백신 미접종자였거든요. 대부분 외국인들이라 아마 말도 잘 안 통하고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지 않는 분위기여서 그런 듯합니다. 외국인과 그 접촉자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죠.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오미크론 확진자인 인천 교회 목사 부부의 지인인 우즈베키스탄인이 사는 곳에는 중앙아시아 외국인이 많습니다. 현재 관할구청이 추정한 이곳의 백신 접종 완료율은 60에서 70%입니다. 당국이 이 일대 주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을 따로 집계하진 않았지만 75%를 넘긴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의 접종 완료율보다는 낮은 겁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백신을 안 맞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동네 외국인 상당수가 일하는 인천의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 2차례 집단 감염이 일어났을 때에도 현저히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나 언어 소통 어려움, 개인적 불이익 등을 우려해서 접종이 상대적으로 덜 적극적이지. 낮은 백신 접종률이 오미크론 확산을 부채질했다는 우려는 공식 통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오미크론 확진자와 의심자가 총 34명이라 밝혔는데 이 중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9명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접종자의 접종은 물론이고 접종 완료자의 3차 접종도 절실하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오늘부터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가 시작되면서 사적 모임의 인원이 제한되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는 방역 패스 업종도 확대됐습니다. 방역을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긴 하지만 연말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의 걱정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광화문 식당가에 조동욱 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난주와는 분위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평소 업무를 마친 시민들로 혹은 직장인들로 붐볐던 광화문 식당가지만 오늘은 많이 한산했습니다. 특히 일상회복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정부는 일상회복 중단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분위기로는 사실상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적용되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6명, 비수도권은 8명입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는 지역별 허용 범위 내에서 접종 완료자들과만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 등 5개 업종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도 오늘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현장 혼란 등을 우려해서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 과태료 부과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확산세가 심각하니까 연말이지만 시민들도 모임을 많이 줄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몇몇 식당과 호텔의 예약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연말 모임과 회식이 많이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만나본 시민들도 모임을 내년으로 미루고 있다고 전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회식 같은 건 아예 잡히지도 않고 모임은 대부분 다 취소되고 제가 걸리면은 또 제 직장에도 문제가 생기고 뭐 가족분들도 다 걸리게 되니까 2년간 겨우 버텨왔던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연말 대목을 앞두고 매출 하락이 불가피해서 우려가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절망적이죠. 이제 조금 그동안 빚진 것도 갚으려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었는데 다시 그런다 하니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방역 강화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확산세가 꺾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식당가에서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에 처음 보고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름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유럽뿐 아니라 미국에서 이 오미크론이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스터샷까지 다 뚫고 말이죠. 강한 전파력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소 4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속출했고 덴마크에서는 최근 이틀 새 100명이 넘게 확진됐습니다. 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건 지난달 23일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오미크론 변이를 보고하기 하루 전이고 오미크론이란 이름이 생기기 사흘 전입니다. 다만 미 당국이 해당 바이러스가 오미크론이란 사실을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한 것은 확진 일주일 뒤입니다. 이 남성이 감염 직전 뉴욕의 대규모 행사를 다녀왔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남성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백신을 모두 맞았고 11월 첫째 주 부스터샷까지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아공 사례 이전에 네덜란드에서도 감염자가 있었던 걸로 확인된 만큼 미국과 유럽에 이미 오미크론 변이가 광범위하게 퍼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I think we're all concerned that Omicron has such a large number of mutations, more than 50, and we're not sure whether it's going to be as effective as we'd like or not. 오미크론 변이가 공식 보고된 지 2주도 안 된 지금 최소 48개국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선 16개 주로 확산했고 영국과 덴마크에서는 이틀 사이 오미크론 확진자가 100명가량 급증했습니다. 태국과 네팔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왔으며 인도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4명에서 20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Thus far, it does not look like there's a great degree of severity to it, but we really got to be careful before we make any determinations that it is less severe or really doesn't cause any severe illness comparable to Delta. 오미크론이 전염성은 강해도 독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곤 있지만 고령층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만만치 않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오미크론의 전국 확산과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 방역 대책에 대해 사회정책부 이상원 기자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부겸 총리가 12월 한 달은 오미크론 확산 대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 확산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네, 지금 추가된 확진자들은 인천 교회를 매개로 감염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간 확진자가 거주하는 곳은 서울과 안산, 충북으로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서울 확진자 3명은 외국인 유학생들로 대학교 대면 수업에 참석해서 다른 학생에게 전파 위험이 있습니다. 네. 또 이 충북의 70대 외국인도 인천 교회에서 시외버스와 택시를 이용해 진천 집으로 돌아왔던 터라 버스와 택시 승객의 감염 위험도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추가 N차 감염이 확인되면 전국 확산은 시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일부 누리꾼들이 잘못된 신상 털기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목사 부부가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4번 확진자의 차를 타고 이 사실을 감춰서 확산의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비난 여론이 쇄도했고 특히 맘카페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엔 40대 목사 부부의 얼굴과 이름이 나온 사진까지 올라오는 등 우분별한 신상 털기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아들이 다니는 학교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이 오미크론이 국내에 유입된 건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지만 개인의 신상까지 터는 건 건강하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 큰 걱정은 이 감염이 돼도 갈 데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집에서 혹은 뭐 거리에서, 왜냐하면 네. 이동 중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요. 네, 이 서울과 수도권은 정말 병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각 지역에서도 여유 병상이 없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의료 대응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위험도 지표에서 전국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났다는 건 의료 대응 역량의 한계를 초과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13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도 전에 숨졌는데 3명은 병상 배정 전에 10명은 병상 배정 도중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병상 확보 행정 명령과 재택 치료 원칙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최대한 사망자를 줄이는 게 급선무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방역 강화 대책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뭐 얘기를 했잖아요. 예정대로 방역 네. 패스를 강화하겠다. 근데 반발이 큽니다. 백신 안 맞으면 뭐 공부할 권리도 없는 거냐 이렇게 올리는 학부모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오늘 발표된 김부겸 총리의 말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루 5천 명의 확진자에 오미크론까지 확산을 막을 길은 접종뿐이다. 그런데 네. 이 아동과 청소년의 접종률이 너무 낮다. 그래서 접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이 학부모나 자영업자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대안이 접종밖에 없어서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작 식당에서는 혼자 가서 혼밥을 할 수 네. 있잖아요. 그런데 접종 안 한 학생이 독서실에서 혼자 공부하는 거니까 혼공은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거기는 방역 패스에서 또 제외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불공평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는데요. 이 정부는 종교시설도 백화점이나 시장 등 상업시설처럼 여러 목적으로 출입하기 때문에 방역 패스에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발 여론이요, 예상보다 큽니다. 새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수백 명이 집단으로 모이는 종교시설엔 방역 패스가 미적용되고 청소년들이 소규모로 학습하는 학원과 독서실엔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청와대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네. 특히 학부모 단체와 자영업자들은 학생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헌법 소원도 낼 예정인데 이 반발이 커지면 유럽처럼 방역 강화에 반대하는 그런 시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내가 맞는다 싶을 때는 그냥 어떻게든 맞았는데 내 아이들, 학생들 문제가 걸리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보상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쥐꼬리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폭증에 문재인 정권과 거리를 두는 듯하죠. 또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공약을 당장 협의하자고 또 제안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소상공인들과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의 희생과 협력이 K방역의 가장 큰 동력이 됐다며 공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당정 협의에서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부 재정 지원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정부 예산 증액에 반대했던 기획재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국가 지출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소상공인 50조 원 지원 공약을 또 언급하며 야권을 자극했습니다. 50조 원 대통령 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원 가능한 방안들을 협의할 수 있도록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를 대비해 100조 원의 예산을 확보하자고 말한 것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오후에 인천의료원을 찾은 이 후보는 음압병동을 현장 점검하고 오미크론 변이 전파에 대한 신속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MB 뉴스 이현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로 선출한 지 현 한 달 만에 윤석열 선대위가 출범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원톱 체제로 구성됐는데 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단합을 강조하며 중도, 진보 성향으로의 지지층을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장 기자입니다.
인기 TV 프로그램 쇼를 반영해 만든 오프닝 무대가 펼쳐지고 빨간 목도리를 두른 지지자들과 윤 후보가 함께 춤을 춥니다. 출범 직전까지 있었던 난관을 극적으로 극복하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운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생각만 같으면 모두 단합해야 한다며 지지층 확장을 약속했습니다. 당의 혁신으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로 지지 기반을 확장해서 이들을 대통령 선거 승리의 핵심 주역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2030 청년 지지율을 공략한 듯 시민대표로는 고3 학생과 20대 여성을 초청해 세대 간 통합을 외쳤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불협화음이라고 조롱했지만 우리는 끝내 그것이 하나의 멋진 작품임을 증명해냈습니다. 어제의 잘못된 세력을 비판하되 미래를 설계하는데 더 몰두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상식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잡을 순간이라며 정권 교체에 대한 각오를 함께 다졌습니다.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 국민 여러분이 갖는 믿음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후보 선출 한 달 만에 출범한 국민의힘 선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선임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체제 아래에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구사하고 있는 선거 전략은 뭘까요? 인선을 살펴보면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 선대위 조직에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직속 기구가 추가돼 또 갈등이 빚어지진 않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원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중앙선대위와 윤석열 후보 직속 각종 위원회, 7개 총괄본부 등으로 구성된 선대위 조직도를 공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관할하는 실무팀 총괄 상황본부입니다. 측근인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본부장을 맡았고 아래에 종합상황실과 전략기획실, 정무대응실, 정세분석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미 합류가 확정된 금태섭 전 의원이 이 가운데 한 곳에 실장을 맡을 것으로 보이고 정태근 전 의원,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김 위원장을 따르는 중도 인사들도 실장급으로 합류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소수정의 실무형 선대위를 주장했지만 기존 선대위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자신의 직속 기구만 추가하며 합류했습니다. 때문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과의 불편한 관계 등이 불안 요소로 지적되지만 김 위원장은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뭐라 하는 것을 갖다 전제로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총괄 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한 김 위원장의 대선 캠페인이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다시 한번 파열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살펴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우종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우 기자, 드디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무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일성 그리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김종인 위원장은 상식을 증명하고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묘했던 게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간의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했었다고 합니다. 쎄합니다. 네, 실제 두 사람이 행사장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만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향후에도 권한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은 점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에 합류한 게 전격적이었잖아요. 이때 1등 공신이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주 금요일 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만찬 회동을 한 뒤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한다고 깜짝 발표하기 전만 해도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는데요. 이때까지 물밑에서 김 위원장 합류를 이끌어낸 1등 공신에 바로 포도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포도주요? 사람이 아니고 술입니까? 정확히는 사람이라도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양쪽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걸로 알려졌는데 지난주 김 위원장이 좋아하는 포도주를 들고 여러 차례 찾아가서 설득을 했었다고 합니다. 김 최고위원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3만 원짜리 와인 들고 가서 10만 원짜리 와인 얻어먹고 왔죠.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도 김 최고위원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다고 인정했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포도잔 메일은 오지를 않았고 이렇게 참 어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초기에는 내가 전혀 응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답답한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김 최고위원은 김 위원장이 걱정했던 게 전권 문제였는데 당헌 당규상 당연히 총괄선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으니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저녁을 먹던 그 금요일 저녁 9시 15분쯤 윤 후보 측 수행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의 통화를 주선한 것도 바로 김재원 최고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경륜 있는 최고위원의 역할을 톡톡히 김 위원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혼자 그걸 다 해낸 거예요? 다른 조력자는 없었습니까? 네, 바로 김 위원장의 아내 김미경 교수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이분인데요. 네네네네. 원래 김 위원장이 평소 아내로부터 정치적 조언을 많이 듣는 걸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이 김미경 교수와 안면이 있다 보니 김 교수를 찾아가서 또 설득을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설득이 통했는지 김미경 교수가 남편인 김종인 위원장에게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는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분만 하여튼 눈 감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편히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날 그 김재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서 나를 하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물론 김 위원장이 이때도 결정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 후보와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이때 윤 후보의 간곡한 요청을 듣고 최종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어쨌든 그래도 윤 후보 때문이었다 이거네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AI가 나왔더라고요. 네, 지금부터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어느 쪽이 진짜 윤석열 후보고 어느 쪽이 AI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회주의를 따랐던 북한은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리더는 오직 국민에게 충성한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사람이고 하나는 AI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영상이 윤 후보의 AI입니다. 네. 이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앞서 공개한 비단주머니 1호인 댓글 조작 방지 프로그램 크라켄에 이어 비단주머니 2호가 바로 이 AI인 거죠. 네, 아이디어 참 좋네요. 이 AI 윤석열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대신 찾아서 국민을 만날 거라고 했는데요. 이 AI가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너무 닮아 놀라셨습니까? AI 윤석열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방방곡곡 국민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이게 실제 인물과 워낙 비슷하다는 점이 우리 MBN에서도 함께하고 있는 AI 앵커와 닮았다는 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김주아 AI 앵커입니다. KB 국민은행은 최근 광고 모델로 메타버스 걸그룹 에스파를 발탁했습니다. 이 AI 앵커가 AI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할 날도 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심상정, 안철수 두 후보가 만났다던데 무슨 얘기를 나눴습니까? 네, 이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 연대론이 나온 지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데요. 네. 서로 지향하는 가치는 달라도 양당 체제 극복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만큼 결선 투표제 도입, 소상공인 보상, 연금 개혁과 기후 위기 등에서 연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민생 정치, 미래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여러 정책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3지대 단일화에 대해서는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는데요. 안철수 후보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3지대 단일화 같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전혀 없습니다. 함께 연대론이 나오고 있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 역시 정치 기득권이라며 연대 회의적이라고 오늘 아침에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우정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40대 탈북 남성이 10대 의붓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숨졌습니다. 올 초부터 중학생 딸과 사소한 문제로 자주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때 엄마는 나가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이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이 1층 현관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남성의 집 안에서는 중학생 의붓딸이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40대 탈북민으로 2016년 지인의 소개로 딸 하나를 둔 탈북 여성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세 가족이 함께 살아왔는데 이웃 주민들은 올 초부터 종종 부녀 간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를 좀 많이 쳤었다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랑 계속 사이가 좀 어려웠었다고 저도. 경찰은 의붓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뒤 투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초에 발견은 학생 엄마가 발견을 했고요. 아버지는 그 밑으로 이제 투신을 하셔가지고. 경찰은 주변인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가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분리 조치된 남성. 하지만 이 경찰이 떠나자 또 주거 침입을 시도했고 결국은 체포됐습니다. 불과 1시간도 안 돼 발생한 일인데요. 얼마 전 비슷한 사건으로 한 여성이 살해된 터라 경찰의 분리 조치라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골목길에 순찰차 한 대가 출동하고 경찰관들이 주변을 수색합니다. 곧이어 순찰차 2대가 더 오고 경찰관이 밖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상황이 해결된 듯 순찰차가 하나둘씩 떠났지만 30분쯤 뒤 또다시 경찰이 출동해 긴급히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제 오전 5시 10분쯤 서울 동작구에서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첫 출동 당시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한 뒤 귀가시키고 피해자와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벌은 원치 않는데 가해자와 분리해주라. 그래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저희 순찰 활동을 하면서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경찰의 눈을 피해 현관문 앞으로 돌아온 이 남성은 문이 잠시 열린 틈을 노려 방 안으로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리조치된 지 채 1시간도 안 됐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이 남성을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수백만 원을 빼앗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의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꿰어내 을왕리 야산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인천 인하대역 인근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 시신이 방치됐는데 하루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이 인출된 점으로 미뤄 강도 살해된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 탐문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를 통해 50대 남성을 특정하고 주안동 인근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금품을 빼앗은 뒤에 살인을 했는지 그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았는지 그 시점은 명확하지 않아서 조사 중이고요. 대명은 강도살인, 살인, 사체유기로 보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함께 범행한 남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사회 후배였던 공범은 시신을 주차장으로 옮기는 일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날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함께 야산에 땅을 팔아 가자고 유인해 그 자리에서 공범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범의 시신은 바다 건너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태일 기자 나왔습니다. 언제나 활기찬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게요. 봉투값 얼마 한다고?
무슨 봉투입니까? 아마 설명 들으시면 뭔가 하고 감이 딱 오실 겁니다. 네.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자, 지금 보는 사진이요. 네. 자, 한 무인점포 점주가 붙여놓은 경고문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하신 분 엄중 처벌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아, 그러면 쓰레기 봉투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쓰레기 봉투요. 사진 보니까요. 지금 검은색 패딩을 입은 한 남성이요. 네. 아이스크림 냉동고에 뭔가를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게 뭔고 하니 닭 가슴살도 보이고요. 콜라도 있고요. 심지어 고구마까지 있습니다. 대신 누구 드세요라고 넣었을 리는 없고 버린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휴. 자, 경고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요. 몇 번 용서를 해드렸는데 한 번의 기회를 더 드린다. 이런 문구가 보이시죠? 네.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모습이 CCTV에 딱 걸린 겁니다. 사실 무인 점포에서 저런 횡포 아닌 횡포는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보면요. 물건이나 돈을 훔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그 안에서 무전 취식하는 사람, 드러누워서 시간 때우는 사람 등등 해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런데요. 무인 점포라서 점주는 이 현장을 못 보지만 CCTV는 다 보고 있다는 것 다 아셔야 합니다. 하긴 또 겨울 되니까 또 추워서 따뜻한 데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런데 저런 거는 처벌이 안 되는 겁니까? 자, 지금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안은요.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단속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이 외에도 뭐 경범죄, 업무 방해죄, 절도죄 등등 해서 사안마다 적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버린 게 아니라 영업장에 와서 그것도 냉동고에다 넣었으니까 처벌이 더 세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소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좌파 한 분의 형제. 이것도 뭐 점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요. 제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보시면 귤을 파는 좌판의 모습입니다. 네. 앞에 스케치북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확대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네. 귀여운 귤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귤 한 개는 200원, 5개는 800원, 8개 1,000원 뭐 이렇게 가격도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초등학생 글씨 같아요. 눈썰미 좋으시네요. 네. 자, 이 좌판 초등학생 2명이 차린 건데요. 한 누리꾼이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이고. 하루는요, 이제 집에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어디서 귤 사세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돌아서 네. 봤더니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형제가 귤을 팔고 있어서 또 물어봤답니다. 이거 학교 과제니? 그랬더니 형제의 대답. 과연 뭐였을까요? 학교 과제는 아닐 것 같아요. 뭡니까? 자, 형제가 얘기하기를 어머니 생신 선물 사드리려고 귤을 팔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유. 학생들이 너무 귀여워서요. 이 사람이 3,000원어치를 샀더니 이거 서비스예요 하고 2개를 더 주더랍니다. 야, 서비스도 줄 줄 알고 장사 수완 있습니다. 자, 근데 장사 수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손바닥 위에 지금 사진 보시면 사탕 2개가 놓여 있죠. 자, 이분이 귤을 사고 돌아서서 가는데 이 초등학생이 부르더랍니다. 그러더니 서비스 사탕을 깜빡했다고 이 사탕까지 챙겨줬다고 하네요. 야, 서비스까지. 엄마가 사다 놓은 비싼 귤을 싸게 팔아서 뭐 저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이건 또 얘기가 다릅니다. 굉장히 다급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영상 미국의 한 고속도로인데요. 세상에. 큰 트럭 아래에 승용차가 깔려 있죠. 어떻게 저런 방향으로 깔릴 수 있죠?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승용차가 이 차선 변경을 하다가 트럭과 부딪혀서 난 사고인데요. 그런데 승용차 운전석을 잘 보면 팔을 이렇게 흔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세상에. 이 승용차 운전자가 저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운전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운전자 다행히도요.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승용차가 이 트럭과 분리돼서 튕겨나가거나 아래로 더 들어가지 않아서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 아찔합니다. 네. 다음 키워드도 아찔해 보여요. 맞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예. 큰 피해 났다 이런 뉴스 아마 많이 접하셨을 네네네. 겁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 이 영상 바로 스페인의 라팔마라는 섬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 모습입니다. 저게 뭡니까? 저게 무슨 강입니까? 자, 바로요. 용암이 흘러가는 모습인데요. 용암이요? 예, 마치 강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더 믿지 못할 얘기는요. 이 섬에서 처음에 화산이 폭발한 게 70일 전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70일 전에 폭발하는 화산의 용암이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저 용암이 한 화산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새로운 분출구가 생기면서 여기저기서 나온 용암이 합쳐져서 저렇게 강처럼 흘러가는 겁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요 2,600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가 됐고요. 또 용암이 바다 앞에서 굳어져서 이 섬 크기가 4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3만 평이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뭐 자연 간척지가 돼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끝나야죠. 옆에 그렇죠. 주변에 또 뭐 주택도 있는 것 같고 불안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스키장의 붉은 무리들. 굉장히 확 눈에 띌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잖아요. 자,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붉은 무리들이 뭔지 아마 감이 딱 오실 겁니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산타 할아버지인데요. 미국의 한 스키장의 모습입니다. 지금 산타 할아버지 참 많죠. 네. 올해로 21년째를 맞는 산타 주일이라는 행사 모습입니다. 21년이면 굉장히 오래됐네요.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자선 행사입니다. 이 산타 복장을 한 스키어 보더들이 기부금을 내고 참석해서요. 뭐 사진도 찍고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면서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230명이나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기부금도 꽤 모였다고 합니다. 취지도 좋고 분위기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사실 연말 되고 또 크리스마스 앞두면 저렇게 많이 들뜨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좀 안 좋게 들뜬 사람이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사진으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저게 뭡니까? 자, 미국 공화당의 한 하원 의원이 올린 사진인데요. 저렇게 총을 들고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그런 사진인데 최근 미국에서요,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기도 했는데 마침 총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사진을 올려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떤 의도로 저런 사진을 올렸는지 참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활기찬 김태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인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잘 안 되자 대신 판사 사찰 의혹으로 방향을 튼 듯합니다. 검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한 판사 사찰건으로 또 손준성 검사를 소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난 2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공수처 차장이 10년 이상 특별수사를 한 송 검사가 아마추어인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니 공수처가 법원에서 완패를 당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핵심 인물로 지목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2차례의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 동력이 사라지자 판사 사찰 의혹으로 사실상 방향을 틀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시절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만든 보고서가 판사 사찰 아니냐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공수처는 지난달 보고서에 이름을 올린 판사들에게 문건의 존재를 알았을 때의 기분과 재판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식 서면 조사는 아니고 의견 청취 차원이라며 판사들이 답변을 반드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손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등검찰청은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윤 후보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판사 사찰 문건 의혹을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택배 차량이 없어도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에 속아 1,500만 원이나 되는 차량만, 그것도 중고 차량만 떠안게 된 택배 기사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차량을 되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제보임에서 김민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난 10월 30대 구직자 A씨는 대기업 소속 생수배송 기사로 취업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경기도의 한 물류회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대기업이 아닌 해당 인력 알선업체 직원으로 계약하는 구조였습니다. 차량을 지원해준다는 당초 말과 달리 회사에선 일단 차량부터 사라고 해 1,500만 원짜리 중고 트럭을 떠안게 됐습니다. 5년 할부로 차를 샀는데 회사에서 차값의 3분의 1을 중간에 수수료로 떼갔습니다.
국세청 들어가서 현금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자동차 매매로 980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차값이 1,590이라고 알고 샀는데 왜 980이지? 수수료를 510을 떼간 거고. 사실상 차값은 980만 원. 회사에 물어보니 중고차 값은 정해진 게 없다는 엉뚱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네, 차가 이제 1,900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1,000만 원에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중고차는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달에 450만 원 넘게 벌 수 있다는 말에 일단 일을 시작했지만 월 수입은 턱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어오는 거는 100만 원대. 저는 하루에 17시간, 18시간 돼봤어요. 심지어 영업용 번호판을 무상 지원해준다는 광고와 달리 택배 차량의 배자 번호판은 A씨가 알아서 따야 했습니다. 이 차량은 이렇게 흰색 번호판을 달고 노라고 적혀 있는데요. 화물용 차량이 사업을 하려면 노란 영업용 번호판을 달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결국 A씨는 택배 일을 관두려 차를 되팔려고 했지만 차값의 절반은 저당이 잡혀 있었습니다. A씨가 일했던 해당 업체를 직접 찾아가 물어봤지만 그럴 리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저당 잡혀 있다가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어요. 불법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죠. 당연히 클레임이 걸리죠. 이 업체는 지금도 많은 돈을 벌고 차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며 여전히 택배 기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적이 600만 원 걸리네요. 아시다시피 굉장히 대기업이죠. 이제 캐피탈 끼고 다 할부를 받으시죠. 이거는 내 재산인 거고 이 차를 나중에 가서 팔 수도 있는 거고. A씨는 경찰 고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 택배 일을 하려다 차값에 발목만 잡히는 피해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업주들은 플랫폼의 주문 금액의 10% 중반 정도 되는 수수료, 카드 수수료, 또 배달비까지 여러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수수료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지금은 플랫폼 업체가 수수료율을 인상하더라도 손쓸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아십니까? 김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최강희 씨는 최근 배달 최소 주문 금액을 높였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에 내는 수수료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해서입니다. 매출의 20%에서 30%를 이제 저희가 수수료 같은 형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수수료 올리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한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으면 중개 수수료는 15%, 카드 수수료 3%에 배달료까지 자영업자가 일부 부담합니다. 배달비 3,000원을 부담하면 10,000원짜리 메뉴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플랫폼 업체가 더 올리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율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제발 같이 살자고, 상생 좀 하자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본의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운플법의 성급한 처리가 오히려 업계 혼란만 부추길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법안 내용이 불충분하고 좀 불친절하다고 해석에 논란이 많을 포괄적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대 플랫폼 업체 규제를 두고 소상공인과 업체 사이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해넘이 해맞이는 물론 산천어 축제도, 눈 축제도, 송어 축제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죠.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얼음판 위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뼘 얼음 구멍 사이로 팔뚝만한 산천어가 끌려 나오자 탄성이 터집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만 해도 해마다 1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모은 겨울철 대표 축제인 하천 산천어 축제입니다. 하천군은 위드 코로나를 계기로 축제 개최를 검토했지만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도 100명이 넘는 그 집단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축제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태백산 눈축제와 평창 송어축제, 홍천강 꽁꽁축제도 개최를 포기했습니다. 새해 첫날 해맞이 행사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6개 시군이 고민 끝에 행사를 열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신 백사장 출입을 허용하고 새해 첫 일출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할 계획입니다. 축제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방역 관련된 것이 이제 바뀌면서 지방의 연말 행사들이 다 또 취소가 되고 상인들은 사실 그 특수를 기대했다가 걱정이 많죠.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찾아온 위기 앞에 지역 상인들은 물론 관광객들의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귤 하면 제주도죠. 그런데 제주도 특산물인 이 감귤을 경기도에서 기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바나나와 구아바, 커피 열매를 재배하고 있고요. 열대 과일을 여러 곳에서 키워서 싼 값에 먹게 되는 건 좋지만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과일 지도를 세상 돋보기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익은 감귤이 매달려 있습니다. 제주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경기도 광주입니다. 아열대 과일인 감귤이 경기도까지 북상한 건데 광주에만 감귤 농가가 10곳이나 됩니다. 실제로 탱게 100리터 정도밖에 안 들어갔고요. 그전보다 이 기후에 대해서 온도도 많이 올라갔고 해서 이 하우스에는 귤보다 더 굵은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제주에서만 볼 수 있었던 황금향입니다. 우리가 수도권 계신 분들이 귤을 따려고 제주도를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체험을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만족하고 있고 전국에서 추위가 심해 강베리카라고 불리는 이곳 강원도에서도 이처럼 열대과일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하우스 안 나무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걸렸습니다. 한쪽에는 구아바와 패션 프루트에 빨간 커피 열매도 보입니다. 한겨울을 제외하고는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키웁니다. 작기를 2작기 정도 수확하는데 한 작기는 노지에서 충분히 제가 해본 경험만으로는 가능하다. 남부 지역은 이미 아열대 과일 주산지로 자리 잡으면서 국내 아열대 과일 재배 면적은 10년 사이 5배나 늘었습니다. 국내 과일 재배 지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바로 아래인 강원 철원과 양구에서 맛 좋은 사과가 쏟아져 나오면서 대구 능금은 옛말이 됐습니다. 청도 복숭아와 진영 단감도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국내 평균 기온은 1.8도 상승했고 최근 10년 사이 0.5도 올랐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2080년에는 한반도의 62%가 월 평균 기온이 10도가 넘는 아열대 기후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고 과일 지도가 바뀌면 병충해 양상도 급속도로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후가 변화되면서 외래 해충들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창 열매가 자라는 5월에 장마가 이어지고 수확철인 9월에 가을 태풍이 습격하는 이런 기상이변도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경기도 감귤과 강원도 바나나 등 열대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하고 또 즐길 수 있지만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And come February the 1st, I intend to sign the 13th Amendment.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었던 링컨은 남북 전쟁이 끝나는 순간 노예제 폐지 역시 물거품이 될 거라 확신하고 전쟁 중에 헌법 13조 수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 반대쪽 의원들을 설득합니다. 이렇듯 링컨 리더십의 원동력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자는 어떨까요? 이들도 남을 설득하는 데 애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분열과 갈등을 부채질하는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냐 진보냐, 남자냐 여자냐, 청년이냐 고령이냐, 영남이냐 호남이냐 등등 편가르기가 극심해서 마치 전 국민이 무슨 초등학교 운동회 하듯 천군 백군으로 나뉜 듯합니다. 이건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물론 선거 전략 측면에서 수긍이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현직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낮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율은 정권 교체 여론에 미치지 못하니 마음이 급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16년간 재임 후 박수받으며 떠난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포용과 중재가 핵심인 무티, 엄마 리더십으로 잠시 야당과 3번의 대연정을 성사시키며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난민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등 위기 때마다 성공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는 배경과 성향 면에서 자신과 대비되는 러닝메이트를 고릅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고 포용력과 유연성을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대선 후보들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을 골라 쓰죠. 링컨과 메르켈이 보여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격의 정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이 지금 강조하는 공정 못지않게 대한민국에선 공존도 중요하니까요. 김조아의 그런데 오늘은 우린 왜 메르켈 정치 없나? 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 충남 천안에 이어 오늘은 전남 영암의 산란계, 그러니까 알 낳는 닭을 키우는 농장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두 지역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달걀값이 또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박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 고위험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하면서 인근 지역과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장과 인근 농장 6곳의 가금류 33만 4천 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발생 농장 포함 5농장이 이제 살처분이 끝났고요. 오늘 나머지 2농가가 진행 중에 있어요. 오늘 종료 예정이에요. 유경 오리와 먹는 닭에 이어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에서도 발생한 건데 전남 영암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특히 두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연관성이 없어 날이 추워지면서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란계 농장의 줄 확진에 달걀 가격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달걀 한 판의 소매 가격은 평균 5,977원. 현재도 평년보다 400원 높은데 AI 확산으로 살처분이 늘어나면 올해 초 때처럼 달걀값이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달걀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 3분기 우리나라 밥상 물가는 5% 뛰면서 OECD 34개국 중 5위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매일경제신문사가 국내 산업계와 과학계가 산업을 선도할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IR52 장영실상 단체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임혜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장영실상 30주년 기념식에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발굴하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부문 대통령 표창은 세계 유일의 자외선 3차원 패턴 컬러 강판 개발을 담당한 동국제강 최우찬 수석연구원에게 돌아갔습니다. 날이 풀리니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또다시 밀려 들어오겠는데요. 내일 중서부 지역을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세종과 대전, 대구는 오전 한때, 전북과 광주는 밤 한때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안 지방에는 내일 약한 비가 좀 지납니다. 양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강원 높은 산지를 따라서는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추위는 주춤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2도, 한낮 기온은 13도로 종일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광주 한낮에 1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리지만 강원 동해안을 따라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한 주간 맑은 날들이 계속되겠고요. 큰 추위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